안녕하세요. 명철 철학입니다. 오늘은 제10장 전쟁과 전사들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죽음의 설교, 죽음에 갇힌 허무주의가 지배하는 그런 사회에 대한 어떤 비판을 보았고요. 오늘은 그 허무주의에 맞서는 전사들의 어떤 그런 태도와 모습을 보겠습니다. 들어갑니다. 우리의 가장 뛰어난 적들로부터, 그리고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들로부터 아낌을 받고 싶지는 않다. 그러니 나로 하여금 그들의 진리를 말하게 하라. 아낌을 받고, 이건 사랑하고는 다르죠. 이제 전사들이기 때문에 보호를 받는 거는 있을 수가 없다는 그런 겁니다. 전쟁 중인 내 형제들이요, 형제들이요, 전쟁, 여기서 전쟁이라고 해서 어떤 물리적인 어떤 그런 포악한 전쟁을 연상할 것은 없겠습니다. 나는 진정으로 그대들을 사랑한다. 나는 그대들과 같은 부류며, 니체 짜라투스가 이제 같은 부류, 같은 동료, 동급, 동지라는 겁니다. 형제라고 했으니까 전쟁 중에 나의 형제들이니까 동지로 보면 되겠죠. 옛날에는 그랬다. 또한 나는 그대들의 가장 뛰어난 적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나로 하여금 그대들에게 진리를 말하게 하라. 적이기도 하다. 적, 동지이면서 동시에 적. 요것은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데, 하여튼 이 적이라고 하는 것은 라이벌 정도로 생각해야 됩니다. 라이벌. 완전히 처부수해야 될 그런 적이 아니고, 나는 그대들 마음속에 정오와 질투를 알고 있다. 그대들은 정오와 질투를 모를 정도로 위대하지는 않다. 그렇다면 정오와 질투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만큼은 위대해지도록 하라. 정오와 질투가 없다. 그러면 정오와 질투가 없으면 그거는 성인군자죠. 그 인간으로서는 도달하기 어려운 거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정오와 질투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오와 질투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거나 지나치게 과민 정상을 보일 수도 있는데,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정오와 질투를 부끄러워할 만큼 부끄러워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겁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을 만큼 위대해지도록 하라. 질투와 정오심이 생기는 것은 그거는 인간이라면 인지상정으로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수치스러워 할 이유는 없는 거죠. 성인 군자면 그런 질투, 감정이 없으니까 감정을 다 초월했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그대들이 인식의 성자가 될 수 없다면 적어도 인식의 전사는 되도록 하라. 인식의 전사, 인식, 여기서 인식이라고 했는데, 인식이라는 것은 이제 독일 말로 통달, 깨달음, 그런 의미도 됐어요. 그래서 다른 책에 보면 여기 깨달음의 성자, 이제 그렇게 번역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식과 깨달음은 같은 말입니다. 인식을 완벽하게 하면 깨달고 통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식의 성자라는 것은 여기서는 초인을 말합니다. 초인이 될 수 없다면 인식의 전사가 되라면, 인식을 위한 전사라도 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떤 바람직한 인간의 어떤 모습은 초인인데, 그것에 도달할 수 없다면 차선으로서 전사가 되라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어떤 삶의 방식을 니체는 우리에게 제시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인식의 성자는 성스러움의 길동무이자 선구자가 아닌가. 그러니까 성스러움의 길동무, 인식의 성자와 인식의 어떤 전사는 동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니체는 인식의 성자, 초인에 가깝기 때문에 니체가 이런 전사들을 동지로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같은 동료, 길동무로 보고 이제 높이 평가하는 거죠. 선구자가 아닌가, 높이 평가. 전사도 얼마든지 선구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 전사 되기도 쉬운 게 아니죠. 이 전사는 그 앞에서 그 1장에서 한 그 사자에 해당되는 그런 인간형입니다. 이것도 대단한 존재입니다. 많은 병사들이 눈에 보이긴 하지만 나는 많은 전사들을 보고 싶다. 병사들이 걸치고 있는 옷을 사람들은 유니폼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저들이 그 제복으로 감추고 있는 것이 유니폼하지 않기를 병사하고 이제 전사하고 다르다고 그랬죠. 병사는 노예와 다름이 없습니다. 노예. 지시 명령에 따라 복종하는 그런 노예의 다름이 아니지만, 전사는 그는 맹목적으로 그렇게 지시 명령에 복종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자기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전사는 영웅의 그런 의미도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전사라고 병졸의 의미, 그런 전사라고 했지만은 어떤 영웅적인 메모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병사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그러나 이제 병사와 전사가 같은 점이 하나 있는데, 이제 집단주의라는 건데, 집단 속에 존재, 혼자 전쟁을 할 수는 없죠. 같이 전쟁을 하는 어떤 집단성, 그런 것은 이제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병사는 유니폼을 입고, 유니폼하고 유니폼이 이제 두 가지 의미로 쓰여 있는데, 제복이란 뜻과 유니폼, 획일적인 한결같은
폼 모양이 하나란 거죠. 유니폼 원 폼이라면 이 독일어도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병사는 정신이 하나, 그러니까 획일적이라는 거죠. 맹목적, 획일적인 데 반해서 전사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제복을 입었다 해서 정신 상태까지도 획일적으로 똑같이 그렇게 동물이 될 필요는 없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전사라는 말이 반드시 집단이라고 하는 집단주의를 전제로 한다는 거. 그러니까 니체를 이 보수주의로 해석을 하면서 니체를 뭐 개인주의자다 이 따위로 해석하는 그런 아주 무리들이 많습니다. 그 학자들도 있고 한데, 그건 절대 이제 개인주의 뭐 이런 따위가 될 수 없어요. 초인은 개인주의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집단도 필요하고, 또 나아가서는 이제 우주 세계까지도 그렇게 책임지는 그런 거기 때문에 우주주의, 세계주의, 뭐 민족주의 다 이렇게 보강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병사가 되면 전쟁을 하는 어떤 단위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민족주의 이런 그런 관념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주의 뭐 이런 차원에서 초인을 바라본다는 것, 니체를 해석한다는 것은 그거는 엄청난 오류고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것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됩니다. 니체를 개인주의자라고 해버리면은 이거는 문명주의 어떤 뭐 자본주의의 어떤 그런 그런 종속되는 그런 존재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아주 잘못된 보수주의, 개인주의 뭐 이런 거 신자유주의 이런 거하고는 니체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것을 여기서 좀 감안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대들은 언제나 자신의 눈으로 그대의 적을 찾아낸다. 자신의 눈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대들 중에는 첫눈에 정오를 느끼는 자들이 있다. 첫눈에 어떤 적을 알아본다. 뭐 정오심이 이제 일어난다. 이 말은 꼭 부정적인 뜻은 아니고 어떤 그런 이제 적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죠. 여기 적이라는 것은 아까 라이벌이라고 그랬죠. 그런 그렇게 봐도 됩니다. 그대들은 자신의 적을 찾아내어 자신의 전쟁을 하는데 이제 전투 뭐 이렇게 봐도 되고, 전쟁을 하는데 이제 자신의 전쟁입니다. 병사들이 전쟁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전쟁이 아니죠. 시키는 대로 하니까 어떤 타자의 전쟁 뭐 그런 노예지만 이것은 자기 전쟁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의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주인의식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거죠. 전사는 전쟁을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그렇게 지시만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뭐 지시를 아주 받지 않을 수는 없는데 자기 자신의 일이라는 그런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전사는 그대들의 사상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사상을 위해서 요 말이 이제 바로 그겁니다. 철학이 있다는, 전사는 싸움을 하되 전투에 임하되 사상과 철학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대들의 사상이 패배할지라도 그대들의 정직함은 패배를 넘어 승리를 외치한다. 사상이 패배하더라도 승리를 외치한다. 이 패배라는 말, 그 해밍웨이가 생각나는데, 해밍웨이의 그 노인과 바다는 그 유명한 그 노벨 문학상까지 수상했죠. 그 노인과 바다에 보면 뭐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죽을지언정 패배는 없다. 뭐 그런 삶에는 패배는 없다. 하여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유명한 말입니다. 삶에 죽음은 있을지언정 패배는 없다. 절대로 없다. 뭐 그런 말인데, 그것이 바로 이제 요 이야기입니다. 그 해밍웨이도 니체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니체 철학이 그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성패라고 하는 거, 그런 거는 존재가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을 뭐 성공이 실패니 이런 말을 아주 쉽게 한다면, 그런 성패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가, 삶 자체를 갖다가 누가 그렇게 마음대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삶은 아주 주관적일 수도 있고 객관적일 수도 있는데, 주관적인 경우에는 그 성패라는 것을 남이 판단하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걸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고 그게 또 그러니까 간단치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삶의 패배 그런 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전제하에 니체가 여기서 이제 승리를 구가하라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사상도 패배할 수 없는 거죠. 자기 사상을 확고하고 신봉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상과 같이 운명을 같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사상의 성패 이런 것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건 좀 철학적으로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는데,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듯이 그렇게 뭐 성패 이렇게 쉽게 갈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아예 없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패배와 상관없이 승리를 구가한다는 겁니다. 승리의 함성을 외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정직함이라고 했는데, 정직함이라기보다도 니체가 순수 이런 것을 대단히 중시하는 그런 도덕 덕목이긴 하지만, 여기서는 정신이라고 보면 됩니다. 정신. 사상이 나오기 때문에 사상의 어떤 정신, 사상의
어떤 본령,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정신이란 말이 영어에서는 인테그라기 때문에 그거는 정직이란 뜻보다도 통합이라는 완전성이라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합니다. 인테그라티 번역어 같기 때문에 이 정직이라는 보다도 사상과 이 맥이 닿는 어떤 정신, 어떤 그 정합성, 어떤 통합성, 뭐 완전성, 그런 것은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그런 이 하여튼 정직함, 요게 좀 번역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대들은 평화를 사랑하되 새로운 전쟁을 위한 수단으로만 사랑한다. 평화가 수단이고 전쟁이 목적이고 뭐 또 그런 얘기는 아니죠. 저번에 앞에서 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몸은 전쟁이자 평화다. 뭐 전쟁이자 평화다 하고 같은 의미, 같은 어떤 수준, 같은 레벨에서 이걸 이야기하지, 뭐 이것이 수단이고 이것이 목적이도 없고 그런 의미로 여기서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전쟁도 중요하고 평화도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수단, 하나가 수단이다. 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평화보다는 잠시 동안의 평화. 그러니까 평화를 갖다가 이렇게 평화의 지속, 이런 것이 그렇게 꼭 좋다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죠. 평화가 지속되면은 뭐 사회가 안정됐다고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사회의 어떤 정체, 지체성을 뜻하기도 합니다. 조선시대 500년 동안 어떤 지속적인 그런 어떤 안정이 유지됨으로써 오히려 그 역사가 후퇴하고 결국은 폐망에 이르는 뭐 그런 역사가 있었듯이 평화의 지속이 반드시 진보하고 그렇게 연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니체는 어떤 진보적인 어떤 관점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평화보다는 잠시 동안의 평화를 택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대들에게 나는 노동이 아닌 투쟁을, 평화가 아닌 승리를 권한다. 그대들의 노동이 투쟁이고 그대들의 평화가 승리이기를. 노동이 아닌 투쟁. 이 노동, 그 전시간에 이제 근면함이 삶의 도피이자 이쪽인데 근면함, 부지런함이 삶의 도피라고 이제 니체는 앞장에서 그 얘기한다. 그 얘기와 이제 같은 차원에서 근면, 노동 이런 것은 어떤 삶의 도피입니다. 삶으로부터의 어떤 도망가는 어떤 상당히 어떤 부정적인, 이 책에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동의 어떤 그런 찬미, 노동이 일방적으로 어떤 중시되는 그런 사회를 살다 보니까 노동에 대한 어떤 그런 비판적인 자세를 갖지 못했는데 니체는 이 노동보다는 투쟁. 왜냐하면 노동이 인간을 노예하고 노예 노동이 될 수도 있고 인간을 어떤 그 노예화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떨쳐나서 이제 투쟁, 그런 노예화하는 이 체제의 투쟁이 하라는 거죠. 투쟁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그래서 뭐 투쟁만 하고 노동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죠. 기본적인 노동은 하되 노동이 인간을 노예하는 어떤 그런 기제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이제 투쟁에 지금 투쟁을 해야 한다 뭐 그런 거니까 평화가 아닌 승리. 여기서 이제 승리라고 했는데 이 앞 문장하고 연결되었을 때는 승리라는 말보다 정복. 영어 서구권에서는 영어가 나옵니다만 영어 트럼프가 아니고 트라이엄프는 그 정복이라는 의미가 있죠. 정복. 빅토리도 아마 그런 의미가 있을 겁니다. 하여튼 이 정복, 이게 투쟁을 하니까 싸워서 승리하는 거니까 승리가 뭐 그냥 승리가 싸워서 승리하는 거니까 정복의 의미 그런 의미입니다. 평화가 아닌 정복을 권한다 그런 뜻이죠. 트라이엄프는 정복이라는 의미, 승리라는 의미 외에 정복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복이라는 말이 더 적합한 것 같습니다. 그대들의 노동이 투쟁이고 그대들의 평화가 승리이라. 사람이랑 활과 화살을 가지고 있을 때에만 말없이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다. 활과 화살, 이제 무기죠. 그러니까 전쟁에 임하거나 전쟁의 어떤 태세를 갖추고 있을 때 평정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에 사람들은 제살거리며 다투게 된다. 그대들의 평화가 승리이라. 그러니까 이런 큰 일이죠. 이제 전쟁이라는 것은 뭐 국가 단위 주로 뭐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좀 큰 일이다 보니까 큰 일을 하는 사람의 어떤 그런 마음 자세는 그만큼 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일상 속에 파묻힌 사람들은 제갈 수다나 떨고 잡다면 안 오고 이렇게 좀스럽게 왜소하게 살게 된다는 겁니다. 니체는 그런 왜소한 삶, 현대 문명이 인간을 퇴락시킨 점도 있지만 인간을 아주 왜소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왜소하게, 나약하고 병들고 왜소하게, 뭐 아주 그는 곤충 같은 그런데도 이제 비유를 하는데 그만큼 이제 작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큰 일을 그렇게 도모하지 못하고 그런 일에 참여하지 못하고 이제 일상에서만 어떤 작은 일에만 매몰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빚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대들은 전사들은 그대들은 좋은 명분이 전쟁조차도 신성하게 만든다고 말하는가. 하지만 내 그대들에게 말하노니 좋은 전쟁이 모든 명분을 신성하게 만드는 것이다. 전쟁과 명분, 좋은 명분을 가지고 전쟁을 합리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좋은 전쟁이면은 전쟁의 의미를 부여했을 경우에는 명분은 부차적으로 그냥 따라 붙고 거기에도 신성성이 붙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도 전쟁을 완전히 부정하는 거 아니고 좋은 전쟁, 정의의 전쟁 그런 이름을 하면서 전쟁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런 나라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도 전쟁 자체의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신성한 의미가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전쟁을 무조건 미화하는 그런 니체를 전쟁광으로 이렇게 곡해를 해가지고 악용한 사례가 히틀러 같은 경우도 있었는데, 니체는 그런 전쟁, 물리적인 전쟁보다도 어떤 이런 현대 문명의 어떤 병리적 현상, 어떤 그런 체제화의 어떤 그런 전쟁, 그러니까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사상과 어떤 그런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어떤 전쟁, 피를 흘리지 않는 그런 전쟁이 이제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라는 것이 피를 흘리지 않는 그런 전쟁, 피를 흘리지 않고 하는 어떤 전쟁, 그런 걸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웃 사랑보다는 전쟁과 용기가 위대한 일을 더 많이 한다. 이 말도 좀 해석이 어렵죠. 이웃 사랑보다는 전쟁하고 용기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위대한 일을 더 많이 해서 역사를 발전시켰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웃 사랑.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것이 이웃 사랑이든 가족 사랑이든 어떤 사랑이든 간에 이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그 본질이 이기주의입니다. 이기주의. 사랑은 이기주의라는 것을 갖다가 전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랑이 됐든 이기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가족주의, 가족을 사랑한다 그러면 다른 가족을 배제하거나 또 쉽게 정화할 수 있죠. 우리 사회에서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거 지역주의 같은 거, 자기 지역을 좋아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타 지역을 갖다가 배타함으로써 이 사회가 이제 통합이 안 되고 발전이 없는, 그러니까 어떤 사랑이든 간에 어떤 집단, 어떤 이런 이웃 단위에서 조그만 사랑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 큰 사랑, 박애라든가 국가적 단위에서의 어떤 그런 애족, 이런 것이 그런 사랑은, 큰 사랑은 배제가 되고 배척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방해를 받는 거죠. 큰 사랑을 못하게 하는 그런 작은 사랑들, 이것은 이기심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랑이라는 것은 사실 큰 문제, 사회적으로 보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아직도 어떤 여러 가지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섰다고 하지만은 사회 문화적으로 때로는 이런 정치적으로 보면은 아주 후진적인 요소가 없지 않은데, 그 이유가 이렇게 이웃 사랑에 함몰된, 작은 사랑에 함몰된 지역주의라든가 여러 가지 연고주의 집단주의 이런 것들이 많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사회의 통합이 어떤 저해되고 함으로써 이제 사회 발전도 좀 더디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니체는 벌써 이런 것을 꿰뚫어 보고, 그래서 사랑보다는 전쟁과 용기가 위대한 일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용기는 이제 투쟁이죠. 이제 역사 어떤 투쟁의 어떤 그런 싸우면서 역사는 발전해 왔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불행에 처한 사람들을 구해낸 것도 동정이 아니라 용기였다, 용감함이었다. 그러니까 불행과 위기 이런 것을 구해내는 것은 동정심이 아니라 행동하는 어떤 그런 용기, 도전 이런 것들이 역사를 이제 발전시키는 것이죠. 동정, 사랑을 여기도 넣어도 사랑한다고 해서 그것보다는 어떤 용기와 투쟁, 전투 이런 것이 또 역사 발전에 오히려 도움이 많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예들이 많습니다. 과연 역사 발전에 어떤 무엇이 가장 큰 동력이었냐, 이렇게 보면은, 투쟁, 이런 것이, 물론 요것은 이제 어떤 사회학계에서 일치된 견해는 아니지만은 하여튼, 어떤 그런 갈래가 있다고 보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 발전의 어떤 동력을, 이런 투쟁으로 보느냐, 또는 이런 사랑으로 보느냐, 이것은 팽팽히 맞선다고도 볼 수 있는데, 니체가 볼 때는 이렇게 투쟁 쪽에 무게를 두는 것 같아요.
무엇이 선이냐? 무엇이 선이냐? 참 어려운 문제. 무엇이 선이냐? 뭐 선악을 우리는 간단히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지만 이 도덕에 대해서 이렇게 물으면은 이게 답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대들은 묻는다. 대답하노니 용감한 것이 선이다. 그러니 선이란 아름다우면서도 동시에 감동적인 것이다. 라는 말은 어린 소녀들의 입에서 듣도록 하라. 그 니체는 이제 선악을 용기 없음, 용기라는 것으로 이제 선악을 이제 결정합니다. 니체는 선악의 어떤 기준을 용기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제 아름다움, 또 아름다움이 있고 감동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제 니체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 니체에서 이제 선악은 그 니체의 도덕은 이제 주인 도덕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초인 도덕의 어떤 그 특징은 벌써 앞에 1장에서 2강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1장 2장에서 보면 이 초인의 덕목이 거기에 바로 도덕, 초인의 도덕도 다 들어 있습니다. 순진무구함, 뭐 서설도는 수레바퀴, 제초의 움직임, 뭐 이런 거, 이 초인의 덕목 1장에서 한 거거든요. 이 초인의 덕목들이 제가 1장의 초인에 대해서는 다 한 겁니다. 이 7가지 덕목만 알면은 초인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7가지 덕목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은 또 어려운 문제입니다. 순진무구함이 이제 니체 그 초인 도덕의 이제 가장 기초가 되는데 여기서 순진무구함은 무신론을 전제로 한다는 겁니다. 무신론을 전제하지 않는 도덕은 그것은 문제가 심각하죠. 그러니까 무신론을 전제로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스스로 도는 수레바퀴, 이 자동력, 독립심, 뭐 이런 독존하는 거, 스스로 굴러가는,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갖다가 결정하고 해결하는 이런 정신, 독립심. 근데 우리 사회, 자본주의 사회는 이런 독립심을 갖다가 저해하는 걸로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기생사회라고도 그러는데,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유명했지만은 이 사회가, 현대 사회가 어떤 기생충 사회, 기생사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모든 것에 의존하는, 타적인 어떤 그런 삶을 갖다가 조장하는, 그러니까 독립심을 갖다가 박탈하는, 저해하는 그런 사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니체 초인하고는 완전히 상반되는 것이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니체는 이제 용기, 이제 그런 이렇게 이제 독립심과 이런 순진무구한 삶을 갖다가 가로막는 그런 체제와 저항을 하고 싸움을 하라. 그 싸움을 하려면은 그 용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용기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선의 원리로 삼는 겁니다. 싸우지 않고는 이런 도덕사회, 참된 사회를 갖다가 건설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초인 세상을 건설하려면 그 첫째 조건이 이런 사회와 허무주의, 이런 뭐 노예적인 어떤 그런 사회에 와서 싸워야 돼, 투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선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아름답다고 또 한 것은 그 초인의 삶은 독창적인 것이에요. 독창적. 아까 스스로 굴러가는 수레바퀴로 했는데 독창적. 그러니까 이 예술도 독창적이죠. 예술이 만일에 뭐 모방을 했다 그러면 그건 예술이 아니죠. 독창적, 창조적인 거. 그런 의미에서도 이제 이 선하고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초인의 선하고. 당연히 독창적이기 때문에 또 감동적이 되는 거죠. 사람들은 그대들을 냉혹하다고 말한다. 전사를 냉혹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대들의 마음은 순수하다. 냉혹하다고 이제 이렇게 전사들이 뭐 투쟁을 하고 이러니까 냉혹하다고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러나 전사들의 마음은 순수하다. 사심이 없는 것이니까, 사심이 없으니까 순진무구한 거. 아무런 제의식 아이처럼 뭐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떳떳하게 정의의 길을 가는 거니까. 나는 그대들의 마음속 수줍음을 좋아한다. 그대들은 자신의 밀물을 부끄러워하지만 다른 자들은 자신의 썰물을 부끄러워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는 순수하다 이 말이죠. 초인을 상징하는 그 아이는 아무런 제의식이 없고 잘못을 범한 게 없기 때문에 항상 순수하고 부끄러워할 일도 없죠. 부끄러워할 일도 없는데 또 부끄러워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아이도. 초인도 부끄러워할 때가 있어요. 왜 이제 아이들을 봐도 뭐 과다한 칭찬을 하거나 그러면 이제 수줍어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아이는 원래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당당하게 행동하죠. 당당하게 행동하는데 그럴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대들은 전사들은 전사들은 뭘 부끄러워하냐? 밀물을 부끄러워하고 다른 자들은 밀물 이 비유가 참
참 대단한 비유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밀물처럼 밀려오는 거니까 어떤 건 전사는 자부심이 있고 충만감이 있죠. 그런 충만감이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또 과도하게 넘쳐 흐르면은 아이가 칭찬받으면 부끄러워하듯이 이제 부끄러워하고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제 썰물 어떤 결함 이런 겁니다. 썰려 나가는 어떤 자기의 결함에 대해서 결점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끄러움. 초인하고 전사의 부끄러움하고는 이제 차원이 다르죠. 부끄러워하는데도 어떤 충만감에서냐 결핍감에서냐 이제 그런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대들이 추악하다고, 근데 또 추악하다고 이렇게 이제 매도를 하네요. 이제 전사들은 추악하다. 이거는 뭐 과도한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또 이제 다른 반응을 보여야죠. 형제들이요, 이제 전사들이요. 그렇다면 숭고한 것을 걸쳐라. 숭고한 것을 걸쳐라. 그것은 추악함을 감사하는 외투가 아닌가. 그 숭고함을 걸쳐라. 추악함을 감사하는 외투가 아닌가. 추악함을 감사하는 외투. 이것은 다른 책에는 뭐 추악한 사람들이 감싸는 그런 외투가 숭고함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하나 큰 차이는 합니다. 하여튼 숭고함이라는 그런 외투를 가지고 얼마든지 그것은 덮을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대들의 영혼은 위대해지면 뭐 이제 신사도 요걸 뭐 신사도 같은 거 그 뭐 유럽에서 신사도 그런 것이 뭐 아주 뭐 위대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실 그 유럽에서 신사들은 아주 악랄하고 야만적이고 천박했습니다. 사실 천박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천박성을 가리기 위해서 신사돈이 뭐냐 하는 이제 그런 장식을 한 거죠. 이제 그거하고 이제 유사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원래 추악한 그런 신사들도 그런 식으로 이제 외투를 가지고 가렸으니까 뭐 그런 욕을 이렇게 추악하다는 욕을 전사들이 듣는다고 하면은 뭐 그 정도의 어떤 그런 외투는 걸쳐도 되지 않냐 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대들의 영혼이 위대해지면 오만해지고, 여기서는 오만보다도 오기 정도. 그대들의 숭고함 속에는 악의가 깃들어 있다. 나는 그대들을 잘 알고 있다. 영혼이 위대해지면, 인간이 성장하고 커지면은 좀 오기가 발동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만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숭고함 속에는 어떤 그 숭고함 속,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악이라는 것은 뭐 거의 악한 뭐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다른 의도, 약간의 뭐 오류 같은 것도 존재한다는 거죠. 숭고함 속에 영혼이 위대하고 이러다 보면 좀 약간의 어떤 실수라든가 뭐 그런 것도 범할 수 있는 거죠. 깃들어 있다. 그런 그대들이 잘 알고 있다. 그대들을 잘 악이라는 점에서 오만한 자와 허약한 자는 일치한다. 그러니까 악이라고 하는 것이 꼭 뭐 나쁜 의미는 아니고, 하여튼 뭐 나쁘다고 했을 때 그 옥이 있는 자와 오만한 자와 허약한 자는 일치한다는 겁니다. 악이라는 이제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왜 그런가 하면은 전사, 여기서 이제 전사, 오만한 자는 전사인데, 전사가 됐던 약자, 허약한 자, 뭐 허약한 자라고 하는 것은 전사가 못 되는 그런 낙타 정도인데, 왜 이것이 일치하냐 하면은 약자들도 파괴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괴 본능. 마찬가지로 전사도 전쟁에 참여하니까 파괴 공격 본능을 발휘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같은데, 다른 것은 뭐냐 하면은 전사는 충만감이 있고 약자는 결핍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자의 결핍감, 어떤 피해의식, 이런 것을 이제 원한 감정이라고 하는, 원한 감정 있잖아요. 약자들이 품는 감정은 파괴적인 감정, 그건 원한 감정이라는 겁니다. 이건 아주 나쁜 거죠. 그러니까 전사는 그런 원한 감정이 없는 거죠. 순수하게 어떤 악과 싸우는 그런 파괴욕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죠. 완전히 다른 것이죠. 서로를 오해한다. 그러니까 이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건, 서로 오해할 수는 파괴욕은 같은데 그런 어떤 깊은 뜻은 서로가 알 수가 없는 거죠. 나는 그대들을 잘 알고 있다. 그대들은 정오해야가 아니고 정오할 만한 적을 가지되, 정오를 꼭 할 필요는 없죠. 해야 할 필요는 없죠. 적은 라이벌 그런 개념으로 보면 정오해야 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적을 가지되, 그러니까 대적할 만한 적을 가지되 경멸할 적은 갖지를 마라. 인간을 경멸할 필요는 없죠. 경멸할 적은 갖지 마라. 그대들은 자신의 적을 자랑해야 한다. 적을 왜 자랑할 거예요? 그래야만 적의 성공이 또한 그대들의 성공이. 이런 어떤 뭐 전쟁이 아니라도 경쟁을 어떤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떤 그런 어떤 호적수를 만나서 정말 막상 그런 팽팽한 어떤 경쟁을 하다가
만일 패했다 하더라도 그런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어떤 존중심이 이렇게 그렇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상대 적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존경심이 저절로 우러나올 때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자랑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상대방도 최선을 다했다. 그럴 경우에는 그 결과에 상관없이 서로를 갖다가 위로하고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경지에 드는 것을 우리는 스포츠 같은 걸 봐도 그런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적을 사랑할 수 있는 것, 자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상당히 어렵긴 하지만은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체는 적을 자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성공, 적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자부심이, 적에서 자부심, 나의 자부심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꼭 적을 갖다가, 적대가 아니라 나를 갖다가 성장시켜주는 어떤 계기가 된다고 하면은 적의 어떤 고마움을 표시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저항, 그것은 노예들의 장점이다. 저항. 이 저항이라는 말이, 저항이라는 전사의 어떤 그런 어떤 태도, 자세에 해당되는데, 여기서 이제 노예들의 이제 그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복종이, 순종이 아니고 복종, 순종과 복종은 다르죠. 복종이 그대들의 장점이 되기를, 그대들의 명령자적 하나의 복종이기를. 이 인간의 행동은 대부분 어떤 리액션, 반작용이거든요. 반작용. 능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저항이라고 반항 이런 것이 바로 리액션이기 때문에 노예의 것이라는 것이죠. 저항. 우리는 정의를 위해서 불의에 저항한다. 그러면 그것은 어떤 대단한 가치, 물론 대단한 가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제 동기, 그렇게 저항을 하게 된 동기가 리액션, 어떤 자극에 의해서, 타의에 의해서 추동되고 견인되어서 자발적으로, 앞에서 아까 그 스스로 굴러가는 바퀴라고 했는데, 자동적으로,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하지 않고 타의에 의해서 그 저항이 일어나는, 촉발되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는 그것이 노예적 감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비판하는 거죠. 저항이라는 것도 어떤 노예의 어떤 그런 정서에서도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과 복종은 또 다른 것이, 순종은 어떤 약자가 마지못해서 복종하는 것이고, 어떤 그 복종은 힘이 있어도 어떤 질서 이런 것을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복종하는 것이 좀 다르니까 순종이라고 보다 복종이. 그러나 전사는 복종을 한다는 겁니다. 누구의 복종? 그대들의 명령, 자기 명령에 복종한다는 거죠. 자기 명령에도 복종하고, 이제 또 이제 타자의 명령, 초인의 명령에도 이제 복종할 수 있는 그런 거죠. 뛰어난 전사는 나는 원한다. 뛰어난 전사는 나는 원한다보다는 내가 해야 한다는 말을 더 듣기를 좋아한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모든 것으로 명령을 받도록. 그러니까 전사라고 해서 완전 자율 집단은 아닌 것입니다. 완전 그런 건 어디에도 존재하기 사실 어려운데, 하여튼 일단 기본적으로는 전사도 자율 집단이지만